예, 따뜻한 박수 감사합니다. 입사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손 들어보세요. 예, 내리세요. 예, 나는 이런 회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회사 들어오는 것보다도 이런 회사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면은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회사를 만들 수 있는지 오늘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이런 회사를 경영을 하고 있는데 제 소개를 잠깐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초뷰카 시대 지속가능성의 실험실 애텀이라는 그 책 받으셨죠? 예.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석박사 과정에서 그런 이제 사례 연구 텍스트로 지금 쓰이고 있거든요. 그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이 챕터마다 이론적인 얘기를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애텀이라는 회사의 사례를 써놨어요. 책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경영학자들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은 뷰카 시대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경영학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미래를 예측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주는 것이 대안을 제시해주는 것이 학자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작금의 경영 환경이 미래가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측에도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학자들이 대책을 세워줄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런 대로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되느냐? 경영을 포기할 거냐? 애터미처럼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책을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는 놀다가 지치면 일하라 이런 모토고 사옥을 지을 때도 체육관 안으로 들어간 사무실. 그래서 체육관을 짓고 그 체육관 사이사이에다가 책상을 갖다 놓고 일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자. 그래서 회사의 제일 좋은 위치에 수영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처에 승마장, 이제 직원 전용 승마장이에요. 프리로 다 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체육관이 있고, 풋살 축구장이 있고, 이런 이제 피트니스 클럽 다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근무 시간에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 끝나고 운동을 하라고 그러면은 집에 가기 바쁘고 운동을 안 하니까 근무 시간에 자유롭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런 자유를 줬을 때 사실 잘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소위 이제 좀 경력 사원으로 들어온 간부들 있잖아요. 그럼 직원들이 다 하루 종일 수영만 하고 하루 종일 농구만 하고 그 회사에 스크린 골프장도 있거든요. 거기서 스크린 게임만 하다가 골프 게임만 하다가 그럼 집에 가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그래서 뭔가 어떤 제한 사항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 생각대로 밀고 나갔거든요. 자, 나는 이런 시설을 해놓고 일을 안 하고 운동만 하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시설을 해놨는데 운동을 안 하는 거 염려를 한다. 자, 여기 매일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운동할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여기는 있네요, 보니까. 근데 우리 직원 중에는 없는 거예요. 봐라. 하루 종일 운동하는 것은 운동 프로 선수들도 힘들어서 못 해내는데 누가 하루 종일 운동하겠냐. 나는 이런 시설을 해놓고 운동하느라고 일 안 하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시설 해놓고도 운동 안 하는 것을 염려를 하는 거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요, 승마장 만들어 놓고 공짜로 타라 그러고 교관까지 붙여놨는데 말 타는 직원이 별로 안 돼요. 수영장 아침에 와서 수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별로 없어요. 수영장 주말에는 이제 애기들 데려와서 이렇게 애기들 수영장이 됐고 직원들은 별로 안 해요. 피트니스 클럽에는 몇몇 몸짱들만 이거를 하고 있지 대부분이 안 해요. 배불뚝이들은 안 하고 있어. 걔네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냥 이게 몸을 만져보면은 그냥 이렇게 물통 같은 애들, 비닐 주머니 같은 애들은 운동을 안 해. 그리고 근육 단단한 애들만 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간 제가 이렇게 운동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은 좀 안 하는. 그래서 어떻게든 운동을 시켜야 되니까 근무 시간에 운동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뭐 출퇴근 시간 당연히 체크하는 시스템이 없고요. 그리고 자율자석제입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씩 어디서 놀다 와도 모릅니다. 어디 갔는지 안 갔는지. 그리고 일단 입사를 하면은 명함 앞에 직급을 자기가 마음대로 팝니다. 뭐 신입사원이 들어와가지고 과장이라고 파도 되고 부장이라도 파도 되고 뭐 심지어는 이사, 대표 뭐 이런 거 막 파도 됩니다. 어떤 직원 회장 파도 되냐고 그래서 파라고 그랬더니 아직 안 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명함을 자유스럽게 파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승진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일단 입사를 하면은 일을 시키지 말으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도록 가만 놔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가만 놔둬야 자기가 일을 찾아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다 논다 이거예요. 일을 안 시키면은. 그래서 저는 사람 중에 게으른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반론을 펴요. 진짜 게으른 놈도 있어요. 저희 집에도 하나 있거든요. 막 이러면서 실증 사례까지 돼가면서 진짜 게으른 놈이 있다는 거예요. 게으른 놈 없어. 나는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자, 애기 키워봤지? 애기들 중에서 게으른 애기 있더냐? 애가 병들지 않은 이상은 애들은 너무 바지런해서 엄마들이 키우기가 힘들지 이 게으른 애는 아무도 없다. 근데 아기가 게을러지는 경우가 있다. 왜 게을러지느냐? 지 하고 싶은 일은 못하게 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게을러지는 거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가만 놔두면은 게으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입사를 하면은 조직표 만들지 말고 업무 분장시키지 말아라. 이 일 해라 저 일 해라 네 일은 이거다 이렇게 지정해 주지 말고 가만 놔두고 놀려라. 그리고 월급만 주고 출근하는지 안 하는지도 살피지도 말고 자유스럽게 놔둬라. 그럼 어때요? 여러분 62세까지는 일 못해도 안 쫓아낸다, 안 해도 안 쫓아낸다 이런 정책인 거예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은 들어와가지고 말 타고 수영하고 풋살하고 그린 골프장에서 모여갖고 게임만 하다가 출퇴근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여기에 좀 그러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야 좀 강의가 재미가 있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될 일을 찾으라고 하면은 그때 찾아가지고 해야 제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 1년이 지나도 뭐를 해야 될지를 몰라. 그러면은요, 그 직원은 놀아야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보이는데 일을 시키면은 그 일이 회사에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도움 안 되는 일만 합니다. 회사 직원들 중에는요,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일을 하는 척 열심히 하는데 전혀 도움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직원은 놀아주는 것이 도와주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직원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떤 거냐면 조직을 안정시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저 직원도 안 쫓아내는 걸 보니까, 나는 이 회사가 잘 되기만 하면은 정년 보장이고 나는 만고강산이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되고 진짜 회사가 잘 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직원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직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조직을 안정시키는. 물론 이거는 이제 경영 기법에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GE라는 미국 회사의 잭 웰치 회장이라고 중성자탄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회장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직원들을 뽑아요. 우수한 직원들을 뽑는데 매년 밑에 10%는 퇴사를 시켜버려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그 10%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죽고 살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를 가지고 조직을 장악하고 끌고 가는 거. 그래서 한때는 그런 대로 지라는 기업이 성과를 많이 내서 잭 엘치 회장이 경영의 신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오래 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잘 간다고 하더라도 기업이라는 것의 존재 목적에 맞도록 경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제가 하고 있는 애터미라는 회사의 경영 철학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저희 애터미에서는 사원 1번이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 하는 거예요.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예. 동물은 용이 있어요, 없어요? 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창조하면서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영혼을 가진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만큼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급인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어떤 경우도 수단이 되면 안 된다. 경영학 개론에 보면은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의 4요소, 4M이 있는데 이 4요소를 융복합, 결합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경영학 개론에 나와요. 근데 이 4M이 뭐냐면은 모니, 메소드, 모션 같은 거죠. 그 다음에 그 머트리얼, 그 다음에 맨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4M을 결합하는데 저는 여기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 머트리얼이나 몬이나 모션에다가 사람을 같은 격에다가 같이 넣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수단이 되면 안 된다. 궁극의 목적이 돼야 된다. 그래서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위한 경영이 돼야 되지 사람을 수단으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게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단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임직원을 이용해 가지고 회사가 잘 되는 곳, 회사의 번창이 목적이 되고 임직원이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직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거, 이 자체가 기업의 목적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4M에서 맨은 별도로 한 차원 높여서 별도로 취급을 해야 된다. 그런데 많은 경영자들이 경영학 개론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람을 하나의 노동력이라는 걸로 해서 생산의 한 요소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노사 갈등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기업의 매우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다. 자, 그럼 좋은 일자리가 되려고 하면 첫 번째 뭐가 돼야 되겠어요? 연봉이 높아야죠. 그렇죠? 월급은 조금 주면서 환경 좋게 해놓고 놀아 하는데 집에 가면 떼거리도 없고 그럼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 이거예요. 어떻게든 연봉을 높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연봉을 가장 많이 주는 회사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저희 회사가 지금 매출이 2조 2천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0조씩 하고 몇백 조씩 하는 그런 기업만큼 아직은 많이 못 주고 있지만은 그래도 평균 연봉이 한 1억 정도는 됩니다. 근데 우리 회사에 20대, 30대가 굉장히 많아요. 초임이 한 6천만 원 정도는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좋은 일자리인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하는데 그게 이제 미국의 그런 GPTW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직원들한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에서 대한민국 기업 중에는 1위로 우리가 나왔어요. 아시아에서는 아까 2위라고 이렇게 떴죠. 예. 그런데 한국에 1, 2, 3, 4위 외국계 기업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국 내에 있는 기업 중에서는
5위는 맞는데 그 4개는 이제 뭐 미국계 기업인지 어딘지 다른 그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한국 기업 중에서는 우리가 1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삼성, LG 뭐 이런 데 가는 것도 좋은데 애터미 오는 거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저는 전 직원을 다 면접을 제가 직접 다 합니다. 왜냐하면은 면접을 통해서 통과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엄청난 권한을 누리는데 거의 회장급의 권한을 다 줘버리거든요. 의자도 회장 의자하고 똑같은 의자에 앉아요. 허만 밀러라고 백화점에서 한 250만 원 하는 의자가 있어요. 그걸 전 직원이 다 똑같은 의자를 앉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명함을 회장 명함 파도 된다고 그랬죠. 돈 쓰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결제를 받지 않아요. 신입사원도 마찬가지예요. 결제받지 않고 그냥 돈을 쓸 수 있어요. 격리부에다는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직원이 돈을 쓰겠다고 하면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돈을 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직원이 그 경력직 직원인데 그럼 회장님 저보고 뭐라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직원 보고 당신 할 일 있어. 돈 얼마 들어오는지 기록, 얼마 나가는지 기록, 이익 얼마 남는지 기록. 그래가지고 세무 보고 회계 보고 하는 게 당신 일 아니야? 돈을 어디다 얼만큼 쓰고 싶은지 그런 일을 하고 싶어? 그럼 격리부에서 다른 부서로 보내줄게. 갈래? 이렇게 했더니 안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있어요. 그 대신에 담당자들이 현장에 있는 담당자들이 돈을 달라고 하면은 몇백만 원이든 몇천만 원이든 몇 억이든 몇십억이든 몇백억까지도 그냥 보내야 돼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 이제 그런 제도를 도입할 때 사실상 반발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럼 막 몇백억씩 막 갖다가 써도 된단 말입니까? 막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도 돼. 나는 그렇게 갖다 쓰는 직원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회사에 수천억이 쌓여 있는데 우리 회사 캐시가 많아요. 몇천억이 쌓여 있어요. 빚은 한 푼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며 제가 이 말씀에 딱 꽂혀가지고 빚은 절대로 안 얻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저 납품업체에다가는 바로 돈을 주는 거예요. 들어오는 날 바로 줬어요. 그랬더니 격리부 직원이 하루에도 몇 트럭씩 들어오는데요. 계속 돈을 주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회장님 이거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개선을 해? 일주일씩 와가지고 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받는 사람들한테 물어봐. 일주일씩 모아가지고 줘도 되는지. 그랬더니 제가 다 물어봤더니요. 다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더래요. 여러분 납품하고요. 되게 3개월 만에 돈 받아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준다고 그러니까 땡큐겠어요? 땡큐 아니겠어요? 다 땡큐죠. 그리고 급한 데가 있으면 바로 줘라. 저희는 월급을요. 직원이 출근하는 첫날 딱 줍니다. 네. 그래서 대개는 한 15일이나 20일쯤이 월급날이잖아요. 그럼 15일이나 20일 동안은 외상으로 지금 일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근하는 첫날 딱 주는 거예요. 왜? 아니 그동안 입사 준비하고 뭐하고 그러느라고 쫄쫄 굶고 있는데 그런 쫄쫄 굶고 있는 직원을 또 한 20일씩 그냥 25일씩 저 돈도 없이 출근하라고 그러면 그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출근 첫날 딱 월급 나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제도를 이제 바꿨어요. 어떻든 저희 회사에서는 돈을 누구든지 바로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 출장 가는 거 출장 신청서를 없앴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회사에 여행사 출신 직원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직원한테 내가 어느 나라를 언제 갔다 올 테니까 비행기표 예약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담당 직원이 그냥 비행기표 예약을 해줘요. 그러면은 그 비행기표 들고 그냥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허락받을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그 제도를 도입할 때도요. 사실은 반대가 엄청 심했어요. 부사장급 좀 되는 사람이 아니 그럼 직원들이 막 다 해외에 가가지고 막 놀다 오고 막 그래도 된단 말이고 그럼 누가 일을 합니까? 지가 일 다 해야 되는 것처럼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이 김 부사장 당신 일 없는데 해외 가라고 하면 가 안 가? 그랬더니
안 가죠. 그래서 비행기 타는 거 힘들어서 안 가지. 비행기 타는 거 지겹지. 야, 직원들도 좀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 일 없으면 안 나가. 그리고 아직도 비행기 타는 것이 버겁지 않은 직원은 해외 견문이 부족해. 최소한 우리가 26개국에 지금 해외 법인들이 있어서 있는 글로벌 회사인데 26개국은 가봐야 될 거 아니냐. 우리 직원 중에 5개, 10개 나라 가본 직원도 지금 몇 명 안 돼. 그러니까 틈만 나면은 나갔다 오라고 해라. 그래야 현지를 알아야 의사결정을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자유스럽게 갔다 올 수 있도록 하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해놨어요. 물론 제가 그저께도 이제 타이완, 필리핀 거쳐가지고 2주 동안 지금 현지 법인 이제 세미나 하고 지금 막 온 거예요. 그럼 거기 가보면은 얘는 왜 여기 왔지 하는 직원들이 있기는 있어요. 예. 아무 그 세미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직원이 거기 와 있어. 그러면서 괜히 뭐 스피커 손 깔아준다고 뭐 테이프 붙이고 있고 뭐 이런 직원도 있는데 그래도 현장에 와가지고 현장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다니라 이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자유를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든 저희는 그런 이제 혁신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그러면은 그렇게 했더니 돈 맘대로 갖다 써가지고 뭐 사고 생기고 뭐 그런 사례는 없느냐? 사례 있기는 있어요. 예. 해외 법인에서 뭐 몇천만 원에서 뭐 1, 2억 정도를 개인적으로 쓴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감독 감시를 안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요, 회사에서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저희 회사에는 돈이 들어올 때 전부 은행 전산망을 통해서 들어오지 현금 종이 지폐 주고받고 하는 것은 일절 없어요. 그럼 전산망 안으로 들어온 돈은 움직이면 무조건 흔적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100% 남게 돼 있어요. 한 5년마다 한 번씩 그냥 세무조사 할 때요. 그렇게 잘못 쓴 돈에 대해서는 다 드러나도록 돼 있어요. 우리는 신입사원 딱 들어오면은 법카 다 주거든요. 그럼 이제 자기가 뭐 쓰고 싶은데 막 쓸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거를 마음대로 쓴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디다 언제 어디다 썼는지에 대해서요 전산망에 다 드러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 회사가 관리감독 감시를 안 해도 국세청에서 딱 5년마다 세무조사, 정기 세무조사 나오면은 맨 먼저 보는 게 법인카드 누가 어디다 썼는가 하고 쫙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이 잘못 쓰인 돈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다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 걷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전산망을 통해서 다 국세청에서 철저하게 해주고 경찰, 검찰이 있는데 굳이 회사 안에다가 이 관리감독 감시하는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는 보세요. 일하는 담당자 있죠? 그 위에 누가 있어요? 관리감독 감시하는 조직이 쫙 있죠. 회사 월급의 절반은요. 위에서 관리감독 감시하는 사람이 받아가는 돈이 대개는 더 많아요. 이 사람들 연봉도 세잖아요. 그래서 관리감독 감시 같은 거 하지 말고 저 옆으로 가가지고 너 뭐 일 하나 찾아가지고 해봐. 그래서 우리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전부 다 담당자예요. 회장인 저도 어떤 사인도 하지 않아요. 물론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사인들이 있어요. 그런 것만 하고 뭐 직원들이 뭐 돈 쓰고 뭐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체 사인을 안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담당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직원들을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저를 시켜 먹어요. 회장님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여기 가야 됩니다, 저기 가야 됩니다. 전부 직원들이. 그리고 어디 가면은 무슨 말은 하지 마시고요, 무슨 말만 해야 됩니다. 전에 이런 말은 좀 선을 벗어났어요. 이런 관리를 누가 하냐면은 직원들이 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가장 리스키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회장이다. 어디 가가지고 마이크 잡으면은 그냥 선을 넘어서는 이런 얘기들을. 제 호가 몽상이거든요. 예. 몽상이 뭔지 알죠? 예. 꿈꾸는 사람. 그래서 몽상가인데 그러다 보니까 막 이게 바람 잡는 굿둥구름 같은 얘기들을 막 하니까 그런 걸 이제 못하도록 관리감독 하느라고 이제 따라다니는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좀 하려고 장황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영을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성경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 첫째는 사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대개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 다른 사람을 잘 못 믿어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다른 사람을 다 사기꾼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쟁이는요, 다른 사람이 거짓말 하는가 안 하는가를 계속 살피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얼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임직원들이 다 크리스찬이고 성경 보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살 거라고 그냥 믿어요. 일단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먼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반복해서 줘야 그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믿음은요,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기 때부터 아이고 이뻐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계속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합니까? 가끔 가가지고 그런 따지는 거 안 하죠. 부모님, 엄마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아빠 진짜 나 사랑해? 이런 거 안 따지잖아요. 왜? 학습이 돼가지고 부모님들이 계속 사랑한다, 이쁘다 이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사랑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은 어때요? 저 친구가 날 진짜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끊임없이 의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사랑한다, 믿는다, 나는 네가 좋다 하는 표현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믿음도 끊임없이 먼저 주는 거예요. 먼저 주고 그 사람이 신뢰를 저버렸을 때 다시 용서하고 또 믿어주고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이런 신뢰 자본을 형성하는 그런 공동체로 발전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성경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뷰카 시대라는 그 책에 정말 이 뷰카 시대, 그 미래가 예측이 불가능하고 예측해놨는데 변해버리고 모호하고 한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거는 애터미처럼 하면 된다고 이제 그 책에 써놓은 건데, 그럼 애터미처럼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현장 직원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뭔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요. 현장 상황이 모호해. 그런데 여러분, 보고서를 쓰고 결제를 받으려고 하면은 모호하게 쓰면은 이 사람한테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지죠. 그러니까 모호한 상황인데 이거를 뭔가 확실한 것처럼 보고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벌써 현상이 왜곡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왜곡된 것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면은 그 조직은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된 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호하면은 모호한 대로 현장에서 즉시 결정을 담당자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은 보고하는 사이에 현장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다른 이제 벌써 늦은 대책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담당자가 즉각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보통 기업들이 조직을 압축한다, 결제 라인 압축이다, 그래서 이 플랫 오가니제이션을 만든다, 수평 조직 만든다, 이런 운동을 펼쳐가지고 도장을 한 20개씩 찍던 그런 데서 그냥 이거를 압축을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도 도장 5개는 들어가요. 삼성처럼 혁신하는 그런 기업도, 예를 들면 담당자 도장 찍죠.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 팀장 도장 찍죠. 그 다음에 거기에 중역이 있어요. 중역 찍죠. 대표이사 찍죠. 회장 최종 결정 나죠. 요 5단계는 못 없애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애터미는 전 단계를 다 없애버리고 현장 담당자가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신중하게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비해서 에러가 많이 생길 거 아니냐 하는 건데, 에러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타이밍을 놓치고 왜곡된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보다 더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성경적인 그런 앞으로 경영자가 된다고 하면은 그런 성경적인 경영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제안을 좀 해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교수님들한테 대학에서 하나 좀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취업률이 뭐 몇 프로다 하는 거, 그런 것 좀 통계 좀 안 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대개 이제 스펙 잘 쌓아가지고 안정된 직장 들어가고 또 그리고 이제 노후까지 보장받는 그런 이제 소위 엘리트 코스라고 하는 데를 가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은 노후가 시원치가 않아요. 그래서 왜 이제 그런 길을 가냐면은 되게 공부 잘해가지고 안정적인 길을 갔던 사람들이 보면은 노후가 안정은 됐는지 모르지만은 뭔가 드라마틱하고 신나는 그런 삶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안정적인 길을 가기보다는 조금은 험난한 길을 가겠다, 낮은 데로 가겠다, 섬기는 자리로 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찬송할 때 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막 이런 찬송 해놓고 보면은 지금 열심히 도서관에 가서 막 스펙 샀다가 또 채플 시간에는 막 무슨 온갖 고난을 다 감수할 것처럼 하고 또 가서 막 스펙 쌓고 이런 거. 여러분 스펙이요 그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뭐 면접을 다 하기 때문에 수도 없이 면접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써놓은 자소서 있죠, 자기소개서. 그거 읽어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거 뭐 대필한 게 많고요. 자소서 그런 거 표본 보고 막 써왔다는 걸 많기 때문에 읽어보지도 않아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학교 나왔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보고 뽑지 않아요. 뭐 보고 뽑냐면은 얘기시켜봐요, 얘기시켜봐가지고 엉뚱한 질문 던져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질문 던지는 거예요. 답 없는 질문 던지는 거예요. 네. 그래 놓고 어떻게 대답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돌아가는지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막 스펙 쌓고 이런 거 해봐야,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자리 가봐야 별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 너무 공부를 못 해가지고 재수하고 낙제하고 그래갖고 2년 후배들하고 쪽팔리게 학교를 다녔고요. 그때 학년 배지 달고 다닐 때예요. 예, 무지무지하게 쪽팔리는 인생을 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비고사 받던 때인데 지금 수능이죠. 우리 담임 선생님 보고 원서를 좀 써달라고 그랬더니 네가 갈 대학은 없다 그래가지고 전문대학이나 한번 가보든지 그래갖고 농업대학이라고 그때 전문대학이었어요. 거기를 써줬는데 가서 시험 보고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선생님이 너는 갈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히 전국에서 작년에 미달이었던 학과가 혹시 없는가 하고 열심히 뒤져봤더니 한 군데가 있었어요. 경기대학교라고 야간대학. 그때 수원 캠퍼스 없고 서대문에 이렇게 빌딩만 하나 있는 학원 같은 대학이 있었어요. 거기에 무역학과가 작년에 미달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넣어봤더니 저도 두 사람 미달이어갖고 제가 당당하게 합격을 해서 야간대학을 어영부영 다녔거든요. 어느 날 제가 학교를 갔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그래도 시험 보는 날은 어떻게 알고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 오늘 시험 있냐 그래가지고 중간고사 날이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학교를 다녔고 그때 이제 야간 직장을 다니면서 그렇게 야간을 다녔는데 참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못하다 보니까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냥 그 공장에서 일했던 그 공돌이 생활을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데 갈 수가 없었고. 그런데 아무튼 저는 이제 공돌이 생활을 하다가 제가 무역학과잖아요. 무역부장님이 부르더라고요. 무역학과 출신이 하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이 영어로 면접을 보는 거예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랬더니
너 무역학과 맞아 임마? 그래가지고 너 임마 그래도 대학 졸업은 했으니까 국내 영업부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샘플 들고 이제 북풍 한서를 이렇게 폭염을 헤치면서 이제 외판원으로 이렇게 뛰었거든요. 근데 공부 잘했던 친구들은 전부 다 뭐를 했냐면은 이제 회계과, 경리과 이런 데서 저는 막 더운 데서 막 비바람 맞고 다니는데 그 친구들은 다 에어컨 있는 사무실에서 다 근무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요, 저는 지금 회장을 해먹고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사무실에서 회계, 경리, 총무 인사했던 좋은 스펙에서 좋은 자리에 앉아있던 친구들은 지금 다 은퇴해가지고 어디 다니고 있냐면 뒷산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보면은 굉장히 쪼그라진 인생, 쪽팔린 인생.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은 전번에 누가 밥값을 냈더라? 이번에는 누가 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다투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전에도 내가 냈는데 이게 이번에도 안 사더라. 뭐 그런 얘기를 뭐 소재 삼아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쪽팔리는 인생들을 지금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대개 들어오는 것이 뭐 200~300만 원, 뭐 많아야 300~400만 원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이래 쪼개고 저리 쪼개고 하다 보면은 그런 인생을 다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동창생들 만나면요, 제 앞에서 지갑을 뽑는 놈이 없어요. 예. 옆에서 누가 지갑을 뽑았다가 이 새끼야 한길이가 있는데 네가 지갑 뽑고 있냐 건방지게 그러면서 친구들이 당연히 제가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동창회 같은 데 못 가면은 전체 행사비 몇백만 원 그냥 쏴주고 미안하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제법 거나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저는 스펙이 없어서 좋은 자리를 못 가서 그냥 외판원으로 뛰다 보니까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지금 동네 아줌마들 모아놓고 어떻게 판매하면 된다 해서 지금 유통회사를 차려가지고 지금 제법 2조 원씩이나 판매를 하는, 해외도 가면은 거기도 또 그런 일자리에 스펙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모아놓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2조 원 매출에 이익이 거의 10% 정도는 나요 지금. 예. 그러니까 돈을 엄청 많이 벌죠. 1,몇백억씩을 벌어요. 예. 지금 제가 일당이 얼마냐면은요, 한 5~6억 정도 돼요. 여기 있어도. 하루에. 예. 버는 돈만. 예. 버는 돈만. 예. 그러니까, 더구나요, 이 회사를 차리면서 투자를 좀 받으려고 그랬어요. 지분 30%를 주고 10억만 받으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투자를 안 해줘. 왜냐하면 스펙도 없고 그지 같은 놈이 뭘 회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돈 대줘봐야 뛸 것 같으니까 아무도 투자를 안 해. 그래서요, 가족 4명이 나하고 부인하고 두 아들하고 25%씩 100%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부자 순위로 한 10번째인가 20번째 되더라고요. 현금 소득 면에서 보면은.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공부 못했고 스펙도 없고 근데 박사학위 가지고 있다니까. 사실 언제 박사를 땄냐면요, 그냥 20대 30대 박사를 따야 진짜 박사고, 저는 50 넘어가지고 석박사 과정에 들어가가지고 60 넘어서 박사학위라고 하나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박사학위 받는 것이 어렵진 않았어요. 교수님들이 레포트 내라고 그러면은 직원들 보고 야 회사 자료 이런 거 가져와봐 그래가지고 그거에서 딱 내면은 교수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왜냐하면 다른 학생들은 막 현장 가서 엄청 조사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갖다 자료 주면 막 교수님들 깜짝 놀래고 막 이런 이제 그 다음에 논문 쓰는 것도 뭐 어렵지가 않았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논문을 쓰면 됐기 때문에 너무너무 쉽게 이제 뭐 학위도 받았고 뭐 합니다. 그래서 그 학위가 뭐 제가 경영을 더 잘하는데 도움되고 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떤 데 도움이 되냐면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단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다단계 회사 명함을 딱 내면은요, 아이고 웬 사기꾼인가 하고 한참 이제 관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탐색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명함에다가 경영학 박사, PhD 이렇게 딱 써놓으면은 박사님이시네요 턱 하면서 일단은 그 탐색 시간이 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완전 사기꾼은 아니고 제도권에서 제대로 공부를 한 놈이 지금 경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용도 정도로는 쓰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어떻든 뭐 제가 경영을 이제 또 뭐 학부에서 조금 배웠던 그런 경영에 관한 부분들이 벌써 한 30년 넘어가지고 지금 경영학은 어떻게 발전을 했는가 하고 좀 살펴봐야 되겠다. 옆에 가서 구경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가서 틈틈이 이제 부지런히 수업을 들었었는데 수업 시간에 저는 뭐 이런 거에서요. 우리 그 박사 과정에 삼성 인사부장 출신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막 인사 평가 제도에 대해서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쫙 삼성 관리의 삼성 막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세분화돼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막 발표를 해요. 그러면은 저는 옆에 있다가 아니 그런 것을 일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렇게 세분화해갖고 평가를 해야 됩니까? 아니 미녀인지 아닌지를 딱 보면 미녀고 딱 보면 못생겼고 그러는 거지. 뭐 눈과 눈 사이는 몇 미리 해야 되고 코 높이는 몇 미리 해야 되고 뭐 콧구멍 사이즈는 얼마 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다 정해가지고 그것을 미녀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그런 인사 제도가 맞습니까? 그냥 대충 보고요.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라고 그러고 대부분은 몇몇 사람들이 일을 해가지고 조직을 끌고 가고요. 그러니까 한 20% 정도가 일을 해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중간은요 밥값만 하고 있고요. 나머지 20%는요 어떤 조직에서도요 대개 밥값을 못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놔둬야 돼요. 이게 이제 포용력을 가진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그 20%를 잘라내면은요, 그 중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크리스찬으로 일을 하면서도 일 못하는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다 일 잘하기만을 바라면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이 단결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어디 좋은 직장을 찾아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지금 부품들은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조합해가지고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블루오션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그런 거, 특히 공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빨리 그쪽으로 선택을 하세요. 내가, 뭐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통합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더 좋은 거는 뭐냐면은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통합적 능력, 융복합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더 좋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워라밸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워크앤라이프의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뭐 하는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질문을 하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좋다. 워크앤 밸런스를 나는 못 맞추고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맞추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다. 그런데 하루 동안에 이 워크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자기의 라이프를 즐기는 거하고를 하루 동안에 마칠 거냐, 일주일 동안에 마칠 거냐, 1년을 놓고 마칠 거냐, 평생을 놓고 마칠 거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은 인생이 대개 30세까지는 이제 준비하는 공부하는 기간이죠. 그런데 어때요? 30에서 한 60까지는 일하는 기간이죠. 그런데 60 넘으면은요, 여러분 대개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체력이 안 돼가지고 쉬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70, 80, 90대 가지고도 여러분들 막 워크앤라이프의 밸런스를 맞춰갖고 일도 하고 쉬고 그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없어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생을 놓고 봤을 때 일할 때는 죽고 살고 거의 순직할 만큼 일을 하라 이거예요. 왜냐? 60, 70, 80대면요. 일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일하고 싶어도 못해요. 무조건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워라밸이라는 것이 요즘에 무슨 트렌드고 뭐 새로운 사고처럼 막 젊은이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어머니 시절, 그 시절에도요, 워라밸이 있었어요. 로고송도 있었어요. 뭐냐면은,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얼씨구 졸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뭐 이런 노래가 그게 워라벨 로고송이잖아요. 젊었을 때 좀 놀면서 일을 하자 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지금 할머니들 보니까요 노후가 뻔해요. 왜? 젊었을 때 적당히라고 적당히 놀았던 사람들은 되게 노후가 조금은 비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젊었을 때 다른 사람들 장구치고 놀 때 그저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들은 그나마 노후 대책이 좀 돼가지고 진짜 노후에는 좀 쉬고 놀 수 있는 그런 세월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워라벨 같은 거 찾지 마세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67세인데 우리 회사 62세가 정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은퇴하고 쉬어야 되는데 지금도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2주는 해외 나가 있고 일주일만 국내에 있고 그럼 국내 일정이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로 이제 제가 월요일 날은 또 호주, 뉴질랜드 또 나가야 되거든요. 2주 동안. 그리고 돌아오면 이제 우즈베키스탄 갔다 와야 되고 또 일주일 있다가 지금 일본 또 갔다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도 순회를 해야 되고 막 이런 일정들이 그냥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끼고 있지만은 그런데 은퇴하고 쉬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왜 그럼 아직도 일을 하고 있느냐? 워크앤라이프의 밸런스가 안 맞지 않느냐? 저는 조금 더 길게 보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은 저한테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쉬지 않아도 억울할 게 없다. 죽고 살고 일만 하다가도 영원한 휴식이 있고 진정한 안식이 있는 곳에 가서 쉬면 되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일을 하자. 그래서 제가 은퇴하는 순간 62세가 될 때부터 제 월급의 대부분을 이제 저 컴패션 아이들에게 줍니다. 5만 원씩 1000명을 지금 양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매달 5천만 원씩을 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꾼의 첫 번째 조건은요, 편안한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안정된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는 그 어떤 것도 보장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원래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광야로 갔죠. 광야 생활은 어떤 거냐면은 땅에서 나오는 걸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해 가지고 먹고 사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뭘로 먹고 살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로 살죠. 르비딤 바위가 쪼개져 가지고 그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로 살죠. 메추라기로 살죠. 전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를 경영하면서도 제가 일해 가지고 벌어먹고 산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선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기업을 비즈니스 에스 미션 된 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선교를 지금 하는데 저희 동역하는 목사님이 한 10분 정도 계세요. 그래서 1년에 한 120회 정도가 국내외에서 계속 복음 사경에 하루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우리 회사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데 편안함을 포기하고 험한 곳으로 가고 낮은 곳으로 가고 성공이 아닌 섬김의 자리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